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주요 완성차 업체 3사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40에서 50%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스텔란티스 등 빅3를 포함한 자동차 업체들이 백악관에서 이 같은 목표를 내놓을 예정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반 마련과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수십조 원의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철강 제품 수출 증치 시대 환급 폐지 대상을 고부가가치 판재료로 확대하면서 해당 조치가 국내 철강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저가 중국산 대신 국내 철강제 선호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2,415억 원, 영업이익은 745억 원을 기록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3%, 영업이익은 53.3% 증가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상승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양시장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는 보합권의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은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1.15% 지금 시간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주요 상승 원인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글로벌 백신 허브 소식인데요. 이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상승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8월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업종이든 일단 상승을 좀 해주니까 그동안의 답답함은 물리치는 것 같은 좀 기분 좋은 느낌은 드는데요. 다른 종목들의 다른 업종들의 순환매도 들어와 주길 바라면서 이번 주도 좀 8월 한 달간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현재 양시장은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등락을 반복을 했는데 현재는 0.22% 오른 3,28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선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1.16% 오른 1,06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2,450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84억 원 현재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도하네요. 개인이 2,666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1,847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85억 원 현재 매수세 보여집니다. 개인은 현재 1,88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블록체인 관련주, 중소형 반도체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남북 경협주, 카카오뱅크 관련주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도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 잘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가 유럽연합에 제공하는 백신 가격을 각각 25%와 12% 인상을 했죠.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와 또 수익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연일 강세 흐름 이어나가주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오후 2시 30분에
K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 및 전략 보고 대회를 개최를 하고 또 동시에 글로벌 백신 허브와 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의 의지를 밝혀오면서 백신 기술 개발과 관련한 특허 심사 절차도 대폭 축소를 했는데요. 백신 생산과 개발 그리고 유통 관련한 종목들이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현재 2%대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고요. 유바이오로직스 현재 7%대 강세입니다. 38,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 BNC 2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7%대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블록체인 관련주들도 오늘 소폭의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서 미국 블록체인 회사인 TBCA 소프트에 2천만 달러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SGA 솔루션즈는 지난 2017년부터 은행권 공동 인증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또 강세 흐름을 더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4%대 오른 1,6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 현재 2%대 오름세입니다. 4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도 현재 1%대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반도체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들어서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은 또 중소형 반도체주단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고 또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 흐름과 또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들어와 주면서 중소형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DDR5 양산이 곧 진행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강세 흐름 더해 나가고 있고요. 심텍 현재 8%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엑시콘 역시나 8%대 오름세입니다. 16,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비코전자 9,9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15%대 강세 흐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통신선이 복원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오면서 연일 강세 흐름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밀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해화학 2%대 하락폭 보여지고요. 신원도 3%대 하락세가 보여집니다. 2,2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창 1,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7%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인디에프도 현재 2%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뱅크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하루 앞두고 오늘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의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금융지주는 전일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전일 장중에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낙폭이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는 장중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0.33%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 0.6%의 내림세입니다. 97,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예스24는 3%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로는 파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파인텍이 비접촉식 터치 기술과 또 홀로그램 그래픽 솔루션을 적용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그리고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 블록체인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뱅크 상장 앞두고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잘 짚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저희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에서는요.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꿀팁을 공개해주고 계십니다. 하반기 주도할 섹터는 이것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1시 반부터 지금 3시 반까지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와 주고 있고 상반기에 좀 부진했다며 하반기에 쫓아갈 섹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정재훈 위원님의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 함께 하시면서 TV로는 저희 오늘장 내일장도 함께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장 상황 들어볼 텐데요. 유한터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차츰 우리 시장이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객장 상황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오늘 양지수 모두 다시 한번 좀 지수가 회복하는 모습, 특히 코스닥 지수의 강세가 단연 눈에 띄는 하루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매수세 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수세를 보이다가 또 오후 들어서는 또 거래소에 소폭 매도, 하지만 다시 지금 오후 들어서 거래소에 다시 매수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 SDI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LX세미콘, 코세스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양시장 모두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오후 들어서 소폭 매수로 올라서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인터파크, 심텍, SMCNC,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카페24와 LNF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중소형주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와 주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등과 더불어서 체감 증시도 그렇고 실질적인 종목 상승 종목 수를 보더라도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단연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시장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 오전부터 헬스케어, 인터넷, 미디어, IT 중소형주들의 이런 강세로 특히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매수하던 외국인의 매수세는 다소 좀 주춤했던 가운데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오전장부터 계속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심을 좀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형주들의 반등 이후 이 IT 중소형주들에도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특히 오늘 IT 중소형주들의 이런 반등세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의 상승도 덧붙어 오후 들어서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IT 중소형주들 이 DDR5 양산 기대감에 심텍, 아비코 전자, 엑시콘, DI 등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등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역시 오전부터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후 들어서는 조금 차익 실현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글로벌 이슈라든가 기술적 반등, 그리고 오늘 2시 반 정도에 정부 회의가 있다라는 점 등이 반등의 주된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등 이 백신 가격을 좀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이 mRNA 관련 이슈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관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 K글로벌 백신 허브 관련 정부 회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지만 그 첫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즉 정부의 백신 주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이슈 등도 관련주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요인 등에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등의 이런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 등과 더불어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도 역시나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막혀 있었던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호재가 들어와도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반등도 그렇고요. 그 백신 허브와 관련된 정부 회의 이슈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극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 장에서 또 업종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들어서 대형 반도체 업종들도 그렇고요. 중소형주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 지금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좀 기다리던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한번 이 업종에 대해서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좀 얘기할 때 이 종목들을 얘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우선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때 이 반도체 업종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또 민감주 대비해서도 좀 약세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그런 이유가 좀 약합니다. 우선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 그러니까 하반기 때 이 가격에 대한 고점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하지만 이 부분은 수요자와 또 이제 삼성전,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생산 업체들의 약간의 좀 신경전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주가에 대한 좀 하방 경직성이 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그 하방에 대한 경제성은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요 급감이나 또 공급 급증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월별 이 반도체의 그 수출액을 본다고 하더라도 3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지금 돌파한 상황이고요. 2018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기였던 7월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2018년 7월에 한 104억 달러보다도 많은 액수가 지금 반도체 수출을 지금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7월 달에 DDR 가격 같은 경우는 4달러를 넘어선 상태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그 우려 같은 경우에 너무 좀 기울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본다고 하더라도 전혀 어떤 업황에 대한 의심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때 특히 삼성전자 이 반도체 부분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신규 라인의 초기 가동, 비용 반영이 좀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램 쪽에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때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돼야 우리나라 어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수출에 좀 활기를 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여기 안에서 가장 큰 토픽은 이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분기 때 영업이익 2.69조 원을 기록했는데 3분기 때는 4조 원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출량 그리고 디램 가격의 상승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글로벌 업체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클라우드와 엔터프라이즈 부분의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적인 수요 회복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시작했던 이 데이터 센터들의 이 건설 공사가 이제 완료되기 시작하면서 이 서버 디램에 대한 구매량을 늘릴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수요 역시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반도체 수준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상승세를 봤을 때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우선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관심주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이제 좀 선반영이 됐다. 그리고 반도체주 전반적인 관심 좀 보여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기대감을 여기에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주목해 보면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발 규제, 중국발 리스크 이런 내용이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 시장이 좀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지금 7월 제조업 PMI가 50.4로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작년 2월에 그때를 최저치, 그때 이후로 최저치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좀 낮게 나온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네, 제조업 PMI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확실히 지금 꺾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는 7월 그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 이후에 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가 실시가 되고 있고요. 또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규제 칼날을 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의료, 부동산 업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교육 조건 악화뿐만 아니라 부동산 긴축 정책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상당히 좀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 확장과 수축의 분기점이죠. 50선을 웃돌고 있지만 그동안의 V자형 반등을 이끌어왔던 수출과 투자 지표가 동반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위협 신호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PMI의 그 주요 구성 지표로 보면 생산, 그리고 신규 주문, 또 신규 수출 주문, 건설 지수 같이 주요 지수들이 모두 급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8월 달이 문제인데요. 신흥 기업, 특히 빅테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8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2000년 2월 35까지 떨어졌지만 그 수준까지는 떨어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50선은 충분히 위협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지금 제조업 PMI 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들도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고 이제 8월 달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 이유가 코로나19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코로나19에서 해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지만 다시 한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 다시 한번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중국 경제에도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긴 했었지만 그동안 중국이 또 방역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좀 확산이 되고 있죠.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네, 오늘 중국 신문들을 보니까 20개가 넘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통제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2주간 이번에 그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난징에서만 델타 변이 환자가 220명이 지금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중국 전역에서는 하루에 90여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PCR 검사를 아예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숫자가 좀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31개 성시 중에 절반인 18개 성으로 지금 신규 확진자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좀 우려스러운 점은 우한이 15개월 만에 다시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중국의 그 정치 행정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 중남하이까지도 방역망이 뚫렸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점은 확진자의 대부분이 시노백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인데요. 난징공학의 37명의 확진자 중에서는 36명이 2차 접종을 받았고요. 이 가운데 2명이 중증이라고 합니다. 공항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철저히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중국산 물백신이 델타 변이의 면역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도시 봉쇄령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 중단령이 내려졌고요.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심각해지면은 유통이나 교통, 생산, 여행, 서비스장이 대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런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기를 우리도 좀 바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말 과연 백신 효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백신의 효과를 못 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또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규제도 심해지고 있고 코로나도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하반기에는 좀 경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산업에 대해서 규제는 하고 있지만, 중국은 유엔 분류 기준에 따르면 1,200개 산업 중에서 1,100개를 중국이 생산하거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10여 개 빅테크 기업을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8.5%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여전히 상반기에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투자와 소비가 견실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회색 코뿔소 출현을 막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하고 이 때문에 통화 공급량이라든지 사회 대출 총량을 보면은 정점을 주고 분명히 좀 증가세는 꺾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모든 그 산업 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인프라 사업들, 특히 수소와 관련된 인프라 사업에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시장에서 다시 해석해 주셔야 될 문제고요. 또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여전히 중국 경제에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는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올 상반기에 무려 12% 정도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단기적인 소비 위축이 좀 찾아오겠지만 앞으로 중국 정부는 추가 지준율 인하라든지 대출 우대 금리를 낮출 수도 있고요. 가구나 전자제품에 대한 보조금 외에도 전기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감세 정책 이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경착륙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소비와 투자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8.5%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 또 의외로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변수들도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중국 정부가 또 다시 이런 규제를 좀 엄격하게 한다거나 하다 보면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네, 중국 경제가 아무래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네 가지 키가 앞으로 중국 경제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에 하나는 중국의 제3의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인데요. 수출은 최근 들어와서 방역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는 특수가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월까지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또 반도체 장비와 관련돼서 중국이 대량으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족 사태가 중국 정부 말대로 조기에 해소가 된다면 통신이나 사무용품, 자동차, 전기, 전자와 같은 전통적인 수출 효자 품목 같은 경우에는 무난히 수출 증가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둘째는 기업 이익 동향인데요. 최근에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그 가격에 전가하지 못했던 주요 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 악화가 분명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길어진다면은 임금 감소로 이어지고요. 이는 소비 위축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 감소라는 악순환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서둘러서 보이는 손이 직접 나서서 소비와 생산을 같이 장려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세 번째로는 중국 여행의 회복 여부입니다. 중국은 현재 외환 보유액 기준으로 해서 3조 2천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용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해외 여행을 아주 본격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여권 발급을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무려 98%나 여권 발급 비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더라도 효용이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추절, 국경절 연휴에 코로나와 관련된 그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국내 소비도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향방인데요. 중국은 올 3월 달부터 모기지에 대해서 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부동산 대출 그리고 개발 투자를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부동산 경기가 급락했을 경우에는 내구재, 생산재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향방도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경제 성장률 8.5%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는 거 좀 주목을 해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에서는 지난 30일이었죠. 시진핑 주재로 하반기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됐었나요? 네, 외부 환경이 중국의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이 경기 회복도 아직 불안정하고 불균형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경제가 불안하다는 것은 반도체와 같이 핵심 부품에 대한 자금률 목표가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프리미엄급 자동차라든지 5G, 스마트폰, 그리고 항공 엔진조차도 제대로 생산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균형이라는 단어도 썼는데요. 알리바바나 텐센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소매업을 좌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영세 기업의 그 도미노 현상처럼 폐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유통기업 중에서 국유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경영난이 가중이 되면은 아무래도 회사 코뿔소 출현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인대에서 채택했던 공동 부유론이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정부가 이야기했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알리바바나 그리고 텐센트가 갖고 있는 기술 데이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터, AI, 빅데이터 기술을 모두 오픈시켜서 중국 산업들 전체를 디지털화하는데 너희들이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옷을 다 벗으라는 이야기고요. 또 부패 척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CEO들 교체 문제, 또 국유기업을 자회사로 빅테크 기업을 두는 문제도 이제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당장 8월 달부터는 25개 빅테크 기업들을 좀 소환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서는 정신의 아편이다. 그리고 전자 마약이라고 부르면서 집중적인 그 단속이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사행성 앱이라든지 투기를 부르는 온라인 모집 웹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단속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하반기 중국과 관련된 IT 기업들의 그 변동성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를 하고요. 또 이렇게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정신적인 아편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하면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부의 속내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네, 중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경제 정책은 정치의 연속입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시진핑의 상기, 연임에 지금 맞춰져 있는데요. 확고한 집권을 위해서 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이라든지 집단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금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30대 빅테크 기업처럼 반체제 성향을 가진 기업인들은 이번 차에 꼭 잡겠다는 생각인데요. 이 때문에 하반기에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도 높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나 제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빅테크에 대한 좌표를 찍어준 것은 독자적인 자금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규제 당국에 영이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가지고 통제도 불가능하게 되고요. 경영에 간섭할 명분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지향하는 디지털 위안화와 관련된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와 관련해서는 계속 규제의 칼날을 빼들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사교육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세력의 전유물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유학한 2세대들이 정보 유출의 창고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시장에 대한 규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규제들을 속내는 디지털 위안화 발급 때문이라고, 보급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사교육 시장이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규제는 또 칼날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집권 8년 동안에 샤오강 사회를 그러니까 초보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모두가 같이 잘 사는 따뜻한 사회, 그리고 라오바싱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부패 척결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계속 제공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 중에서도 시 주석에 대한 팬심이 아주 강한 20대, 30대가 지목하는 불평등의 원흉이 바로 집값인데요.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꺼낸다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그리고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는 집중 지금 조사에 들어간 상태고요. 모기지에 대한 총량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업체들과 관련해서 외화대출 만기 상환을 아주 까다롭게 조건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우한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 방표 제도를 다시 도입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과거 1980년대 이전까지 중국에서 썼던 계획경제 시대에 부동산 분배 정책으로 극단적으로 회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또 부동산과 관련된 50여 개의 그 생산재 업체들이죠. 철강이나 시멘트, 가구, 내구재 같은 경우에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집값 폭등에 대해서 20, 30대들의 불만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규제 조치를 할 것 같고요. 또 부동산 버블이 터지게 되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그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그 GDP 비중은 무려 23% 정도 되고 있고요. 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매년 10%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의 1990년 초반에 버블기가 터졌을 당시와 지금 중국이 너무 비슷한데요. 도시화율이 이제 정체 상태에 이르렀고요. 또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부동산 관련된 가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저출산 문제, 또 미국과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력도 있고요. 또 외국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집값이 고공행진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형성이 됐는데요. 일본이라든지 두바이처럼 주택 버블이 터진다면은 일정한 부분만 영향을 끼치겠지만 지금 중국은 전체 GDP에서 25% 가까이를 부동산이 차지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두바이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은행 대출이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에 지금 흘러 있는 상태인데요. 부동산 업계 부채 규모가 최소 400조 원이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어느 한순간 10%만 하락한다면 소비는 시차로 두고서 2.9%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생산도 2분기 뒤부터 2.5에서 3.7% 둔화됩니다. 투자도 4.8에서 5.1%포인트 정도 급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이 경착륙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현재 부동산과 관련해서 아주 미세 조정을 자주 하면서 버블이 터지지 않도록 세밀한 연착륙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 정부의 규제들, 각종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걸 차이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나 리스크로 인해서 중국에 상장한 또 해외 기업들이 매도를 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 증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해외 상장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250개의 기업이 넘는데 주가가 지금 떨어지면서 1조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고요. 우리나라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1조 원 이상 지금 그 투자가 돼 있는데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식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교훈을 우리는 얻었다. 베이징의 그 외국인 투자가들을 완전히 베이징이 외국인 투자가들을 완전히 농락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최근 중국의 규제가 끝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통제와 지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레드 리스크, 불확실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미국 당국도 중국 기업들의 신규 등록이라든지 신규 상장 조치를 중단시켰고 정부 개입 위험에 대해서도 공시를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중국 자전거 공유 회사죠. 헬로바이크라든지 AI 의료 서비스 회사의 링크독 같은 경우에도 미국 상장을 포기했는데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투자는 미국에서는 조금 냉각기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중 간의 갈등이 또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천 소장과 함께 중국 증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미스터 복구왕으로 이어집니다. 미스터 복구왕의 김혜연입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요소에서 현재 8분의 전문위원님들이 바닥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열심히 복구시켜주고 계신데요. 매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어떤 분들의 총 누적 수익률이 가장 좋은지, 어떤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이 가장 좋은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총 누적 수익률 베스트 3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3위 이주현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107.13% 달성해주고 계시고요. 전일보다 한 종목이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확인해 보시죠. 2위 정재훈 위원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116.34% 달성해주고 있고요. 한 종목이 더 전일보다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 확인해 보시죠. 1위 허반석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128% 넘기고 있고요. 현재 세 종목이 전일보다 더 잘 가지고 있네요. 세 분 모두 100%대 총 누적 수익률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개별 종목의 수익률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정재훈 위원님의 아난티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가 소폭의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수익률을 챙겨주고 계십니다. 현재 14%대 수익 달성해주고 있고요. 4위 이지환 위원님의 LX 세미콘이 차지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의 LX 세미콘이 있죠.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해 나가주고 있는데요. 현재 16.53%의 수익을 달성해주고 계십니다. 3위는 박원재 위원님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차지를 했습니다. 하반기 전지박 생산 라인 본격 가동으로 하반기 갈수록 이익률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까지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수익률 17.86% 기록하고 있습니다. 1, 2위는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2위는 삼성 SDI가 차지를 했는데요. 중국 공장에 2,8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생산 라인 강화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현재 수익률 19.69% 달성하고 있고요. 1위를 차지한 건 CJ제일제당입니다. 현재 수익률 22.13%인데요. 더 비비고의 신제품이 3종을 더 출시를 했고 또 판매 채널도 대형 마트로 확대한다라는 좋은 소식도 전해져 왔습니다. 네. 복구왕이시죠? 1위를 차지하신 허반석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에 편입된 종목 호텔신라 18%대 수익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4월 8일에 편입된 종목 ISC 12% 수익 챙기면서 입결했습니다. 5월 20일에 편입된 종목 우양 역시나 12%대 수익을 챙기면서 익절을 했고요. 에스코넥 새롭게 또 목표가 달성을 한 종목이죠. 7월 1일에 편입된 종목이고요. 12%대 수익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22.13% 수익 현재 챙겨주고 있고요. 삼성 SDI 19%대 수익권입니다. 5월 27일에 편입된 종목 이마트 현재 9%대 수익 챙겨주고 있고요. 6월 10일에 편입된 종목 오리온 역시나 현재 1%대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OLED 패널 수요 확대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현재 1%대 수익을 챙겨주고 있고요.
KH바텍 현재 4%대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우양 0.5% 수익을 챙겨주고 있고요. BH 2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북미 고객산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내년까지도 이 상승세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8월 2일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11.32%의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포트 전 종목이 현재 수익권을 달성해주고 있는데요. 내 포트도 대형주를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대화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위를 차지하신 정재훈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4% 수익 달성하면서 익절을 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17%대 수익을 달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비트컴퓨터 26%대 수익을 챙겼습니다. 목표가 달성했고요. HLB 22% 수익 챙기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와 아난티 모두 남북 경협주로 묶이면서 오늘 소폭의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높은 수익권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5월 18일에 편입된 현대 엘리베이는 현재 6%대 수익 챙기고 있고요. 6월 8일에 편입된 종목 아난티 현재 14%대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는 자동차 업황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인 가운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갖췄다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현재 10%대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화공이형 현재 4.13%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7월 28일에 편입된 종목이죠. 명신산업 현재 9%대의 높은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총 누적 수익률 100%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전 종목이 모두 플러스권인 포트를 운영해주고 계신데요. 정재훈 위원님은 또 오늘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하반기 주도할 섹터는 이것이란 주제로 현재 무방을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하반기에는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여러 꿀팁들 대방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또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방송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말고도 또 위원님이랑 대화 나눠보고 싶다. 내 포트도 플러스권으로 채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또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방법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별 종목 순위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주고 계신 이지환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에 편입된 종목이죠. 포스코 5%대 수익을 챙기면서 익절했습니다. 두산 바켓도 12%대 수익 챙기면서 익절했습니다. KB금융은 현재 3%대 손실 구간이네요.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X세미콘 16%대의 높은 수익을 챙기고 있고요. 두산 바켓은 2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죠. 하반기에도 영업이익률 꾸준히 오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7월 21일에 편입된 종목 인바디 현재 1%대 수익 챙기고 있고요. 7월 23일에 편입된 종목 테스나 현재 6%대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 필러 리쥬란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였죠. 에스테틱 포트폴리오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대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지한 위원님은 항상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포트를 운영해주고 계신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포트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또 위원님과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개별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또 주유소에선 이지환 위원님과 허반석 위원님이 출연해서 좀 더 다양한 종목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또 어떤 분들이 순위에 들지 기대해 보면서요. 지금까지 미스터 복구왕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복구학까지 살펴보셨습니다. 현재 시각에 외국인들이 매수 물량 줄여 나가다가도 다시 좀 반등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또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고민 접수해 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TV 방송 말고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에서는요,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꿀팁이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도할 섹터는 이것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됐는데 3시 30분까지 여유 있게 마무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이 꿀팁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